퇴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사업이 조금 주춤하면서 초격차의 경쟁력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위협받으면서 우리 산업의 미래를 누가 견인할 것이냐, 우리 산업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이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 방위산업 K방산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K방산이 어디만큼 왔고 어떤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미래에 어떤 무기 시스템 만들어 팔아야 잘 팔릴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방산 1호 박사이신 방위사업학의 박사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상지대 군사학과의 최기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군사학과는 이게 군사학과는 뭘 배우는 건가요? 예, 말 그대로 군사학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네. 그래서 군사학과 교련복 입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교련 세대라. 아무래도 이제 군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배경으로 인해서 네. 군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이제 유니폼 데이를 지정해서 이제 네. 제복을 착용하고, 그래서 이제 장차 졸업 이후에는 네. 대부분 이제 직업 군인이라든가 또는 군문에 입문해서 뭐 군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포부를 그렇군요. 갖고 네. 학교나 또는 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네. 이제 군인의 어떤 기본적인 내적 자세 또는 외적 자세를 함양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복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어떤 기초 군사 훈련들을 또 학교에서 또 시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좀 특수한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 북한의 최근에 뭐 위성 항법 장치 뭐 전자파라 그러나요? 그 교란하고 뭐 몸을 투척하고 이런 뭐 특별한 의도가 좀 보이는 게 있으세요? 사실 북한의 이런 도발 행태는요, 네. 뭐 비단 최근의 일만이 아니라 어제 오늘만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게 요 며칠 전 북한이 한 90여 개에 해당하는 오물풍선을 우리한테 내려보내면서 네. 뭐 경기도 일부 지역 그리고 뭐 서울 인천 지역에서도 또 오물풍선이 또 발견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이 사실인데요. 북한의 이러한 의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은 항상 이런 도발을 할 때는요, 그 도발 이후에 우리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도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도의 어떤 치밀한 계산하에서 그런 도발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이러한 오물풍선을 내려보낸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사실 그 휴전선 인근에 이제 대북 이 심리전단에서 이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서 네. 이제 대북 방송을 내보냅니다. 북한에서 그걸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이유가 대북 방송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하고 중단됐죠. 네. 이제 지난 9.19 군사 합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현재 중단이 된 상황인데, 네. 이제 9.19 군사 합의도 사실은 남북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나 대치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대북 방송도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중단이 된 건데, 이 대북 방송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3대 이런 어떤 독재 세습 체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북한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인권 문제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여과 없이 대북 방송을 내보내는데,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국방백서를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그 국방백서에 적 위협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군 상비병력 128만. 근데 128만의 북한의 병력 중에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병력이 약 7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대부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북한군이 매일같이 1년 365, 24시간 그런 북한에 대한 체제 비난 방송을 들으면, 이제 왜 우리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거짓말도 100번 하면 이제 진실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전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우리 대북 방송이 거짓말은 아닌 거죠. 네. 거짓말은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그 대북 예. 방송 굉장히 싫어한다고 예전에도 보면. 그렇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위협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탈북 단체,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네. 단체를 이제 민간 단체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대북 전단지를 또 풍선에 실어서 또 올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팝이나 그다음에 K-드라마 같은 이런 것들을 그런 실상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북한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냈는데 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김여정 부부장이나 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발언들, 아주 좀 매섭게 그런 또 거친 표현들을 일삼으면서 사실 일종의 복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한도 똑같이 그러한 풍선을 내려보내는 등 네. 그런 형태로 어떤 심리전의 일환에 그런 도발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일환의 시작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보십니까? 사실은 네.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좀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결국은 어떤 남남 갈등을 초래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북한 내부의 정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민심 위반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 내 강경 군부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강경 군부 세력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대남 도발 형태에 대한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발 수위나 빈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우리가 북한이 뭐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뭐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간혹 뭐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사거리가 긴 미사일도 실험 발사하고.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시험 발사하는 미사일과 북한이 요즘 쏘고 주로 실험 발사하는 미사일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시고 좀 의아해하시는 게 북한은 경제 상황이 어렵고 뭐 식량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하는데 한 발당 최소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는 그러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연이어 이제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을 가리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북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핵무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핵무기를 얼마만큼 멀리 또 정확하게 그걸 쏘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핵투발 능력. 그러니까 그 핵투발 능력을 계속적으로 시험 발사를 통해서 핵투발 능력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실험의 또 한 축을 보면 하이퍼소닉 미술,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그러는 건데요. 네.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가령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실어 보낸다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늘날 현대화되어 있는 대공 방어 체계상으로는 이걸 100% 완벽하게 방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은 그 굉장히 위협적인 그러한 또 미사일 발사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미사일 기술 강국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미사일을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들, 그런 체계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미사일 개발은 어떤 방어용 목적, 그래서 대공 방어 체계에 우리가 이제 MD라고 그러는데 미슬 디펜스죠. 네. 그래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기본적으로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식인데 우리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주로 이제 어떤 그런 트렌드는 그런 방어용 미사일 개발에 좀 주축을. 그럼 사거리는 북한이 하는 미사일이 훨씬 더 깁니까?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이 최대 사거리 5,000km 이상. 그래서 그래서 뭐 ICBM까지 만들었나? 그렇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뉴스에 늘 나오잖아요. 잊을만 하면 이 친구들이 시험 발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국제사회의 일종의 체제 과시용이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국가들을 뛰어넘는 이제 미국에까지도 이제 위협을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실험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최근에 미사일 재원이라든지, 네. 개발은요. 뭐 초장사정화, 네. 그리고 초정밀화의 경향이 좀 두드러진 상황이고요. 네. 근데 북한은 정밀화보다는 좀 장사정화, 네. 멀리 쏘아 올려서 그 이제 사거리를 늘리는 데 좀 치중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거리보다는 이 정밀화, 네. 그래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이런 데 우리는 조금 방점을 두고 있죠. 우리가 어느 순간 방산 강국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굉장히 10위권 안에 들죠. 예, 그 시프리, 그러니까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네. 매년 발표하는 이제 방산 수출 국가들 순위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10위권 이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시프리나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방산의 경쟁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GFP,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네. 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가 군사력 순위 올해 5위란 말이죠. 그다음에 방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나 방산 수출 순위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한 8위권에서 9위권?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통계상의 집계 기준에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C풀이나 GFP나 이런 해외 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은 딜리버리 기준이 딜리버리 납품 실적 기준으로 해서 5개년치 이제 관연도 이제 지난해 관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치에 대한 실적을 합산 평균을 냅니다. 근데 이 기준은 딜리버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방산 수출 수액에 대한 통계 기준은 수주 기준, 컨트랙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폴란드의 2022년에 우리가 기본 계약,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실행 이행 계약을 맺고 이듬해 작년이죠. 그러면서 이제 2년 전에 계약된 그런 수주 물량들이 지난해와 올해 지금 이제 이행 실행 계약을 통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괴리가 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2022년 이제 우러 전쟁 발발 이후에 2022년에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22년도부터 23년 그리고 금년 24년도까지 22년에는 170억 불, 23년도 140억 불, 올해 정부 목표치 200억 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의 통계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순위가 5위권 안에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네. 예, 그런 예측. 그래서 이제 200억 달러 정도 수출한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목표를 제시한 게 전 세계 방산 수출 강국 4대 강국의 이름을 올리겠다. 그래서 이미 외신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미 방산 수출에 대한 방산 그 선진국 네.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또 표현을 하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네. 우리 7천억 달러인가 연간 수출액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7천억 불에서 200억 달러니까 뭐 아직 비중은 뭐 반도체나 이런 거에 비할 건 없지만 전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업에 있어서의 비중으로 보면 네. 조금 미미한 수준이긴 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성장 속도가 무서우니까요. 그렇죠. 그 성장 네. 속도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에서의 이런 약진은요. 방산의 기술이나 방위 산업이 이 인더스트리얼 측면에서 산업에 미치는 그 파급 영향력이 엄청난 파급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산에 활용되는 기술은요. 기술 진보와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 민수 시장에서의 기술력보다도 훨씬 더 그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또 네. 발휘함으로써 산업 부가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략 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계기로 우리가 방위 산업에 이렇게 한층 더 수준이 높아지고 수출 물량이 늘어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다면 있었을까요? 그런 게? 뭐 세 가지 정도로 좀 축약을 해서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사실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2022년 발생한 우러 전쟁에 따른 전쟁 특수를 맞이한 네.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러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이런 전쟁 특수로 우리 방위 산업이 호황기가 아닌 초호황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953년 이제 7월 이제 휴전 협정이 맺어진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린 지금 휴전 상황이에요. 휴전. 네. 그러니까 전쟁이 잠시 휴식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탈냉전 시대를 접어들면서 군비 감축이나 군비 축소를 단행하던 것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매년 해마다 국방비를 증액해왔고 방산 기반과 역량을 강화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좀 빗대서 설명드리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막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아무도 부동산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정작 부동산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미친 듯이 막 부동산을 사들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 오늘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부동산 재벌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비결이 그거죠. 전 세계적인 평화 기조 속에 탈냉전 기조 속에서 군비를 감축하던 시절에 우린 변함없이 군비 강화를 해왔고 방산 역량을 강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2015년 7월입니다. 당시에 이제 방산 빅딜이 있게 되는데요. 삼성과 한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그룹과 하나그룹 간의 이른바 방산 빅딜. 그래서 삼성그룹이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 테크인으로부터 삼성 탈레스 등 당시 이제 주요 방산 기업들을 하나그룹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삼성은 방위산업을 포기한 것인데 혹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긴 한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건 선택과 집중이었다. 네.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삼성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삼성이 해외에 이러한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나 서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 일종의 어떤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 여론이라든가 오히려 투자나
삼성의 성장에 있어서는 조금 제약사항으로 삼성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고 오히려 더 잘 된 겁니다. 네. 최근에 그 언론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타임지가 선정한 100대 유망 기업 중에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한 개 기업이 이름을 올려요. 근데 그 한 개 기업에 삼성이나 다른 기업이 아니었고 한화가 이름을 올립니다. 방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화는 이제는 지금 국내 그룹 재계 서열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형 락히드 마틴을 꿈꾸면서 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 정도의 유망 기업이 된 거죠. 그만큼 성장한 거죠. 하나는 주로 K9 자주포? 하나는 주로 뭐 팝니까? 한화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K9 자주포, 그다음에 각종 또 이제 다양한 전투 체계라든가 전투 시스템들, 그다음에 뭐 하나 시스템은 또 레이더라든가 통신 장비, 다양한 분야의 또 하나가 방산에 이제 종합적인 어떤 무기 생산 업체를 꿈꾸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 체계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앞서 언급해드렸던 이제 한국형 락히드 마틴을 꿈꾸고 있고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네. 해마다 항상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그룹이 카이를 인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인수설들이 도는데 네. 정작 그 당사자들은 이제 부인하고 있죠. 긍정도 부인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한화는 앞으로 주력을 이제 지상 방산에서 해양 방산으로, 다시 해양 방산에서 이제는 항공 우주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해서 앞으로 한화의 이런 그 방산 부문을 더 키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목표를 또 갖고 있죠. 네. 제가 한 2, 3년 돼서 KF21인가요? 그 수출하던 현장에도 제 자카르타에 있었었는데 그 계약식 체결할 때도 카이하고 함께 우리 전투기가 동남아 국가들에게 팔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뭐 이 비단 가격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예, 아마 뭐 진행자분께서도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인도네시아 FA-50 전투기 수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네. 우리나라의 이런 FA-50 전투기, 특히 FA-10 전투기는 사실 미국의 락히드 마틴이 개발한 F-16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개발이 된 이제 전투기인데요. 굉장히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동종 기종 대비. 그래서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또는 남미 지역,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중동 지역과 그다음에 동유럽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출 국가별 권역별 지역을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라크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그리고 해외 많은 나라로부터 지금 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카이까지 살펴봤어요. 또 네. 우리 방산기업 하면 LIG 넥스원. 네. 넥스원은 뭐 어떤 무기를 만듭니까? 잘 주로 이제 모르겠어요. 전투 체계라고 하는데요. 뭐 레이더, 그다음에 통신 장비,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 통합을 하는 그런 전투 체계에 대한 시스템들을 좀 개발하는 업체고요. LIG 넥스원이 최근에 이제 조금 러브콜을 받고 각광을 받았던 게 2.75인치 이제 비궁이라고 하는데 헬파이어죠, 헬파이어. 그래서 공격용 헬기에 동그란 원톤형 안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그 미사일이 2.75인치 헬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이 비궁을 만드는 게 또 LIG 넥슨이 만들고 지금 중동의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본토 시장에까지도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러 전쟁에서도 이제 대전차 무기로서 이제 미군이 원래 사용하는 제블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제블린 많이 들어봤는데 뉴스에서. 네. 네. 근데 이 제블린보다도 성능과 가격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입증된 게 바로 현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 휴대용 이제 전차에 대한 대전차 무기인데요. 이 현궁을 또 LIG 넥슨이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들이 주로 이런 거 사가요?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방산 강국이라고 있는 뭐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남미, 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일부 지역, 그리고 뭐 중동 지역,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유럽 지역까지도 우리가 그 수출 권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 추가하자면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 뭐 이제 CIS권 국가라고 하죠. 이제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나 또는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에도 또 우리나라가 또 무기 수출을 하고 있죠. 네. 수출하는 입장에서 전 늘 이게 궁금해요. 우리가 어느 나라의 뭐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스템을 수출할 때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 되는지 이런 어떤 국가 간의 수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기라는 걸 우리가 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A 나라, B 나라 둘 다 팔 수 있나요? 그런 원칙이 있나요? 프로토콜 같은 게? 이 무기 수출에 대한 메커니즘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찰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여러 가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동맹 관계나 국제 관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적성 국가에 무기를 또 판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자면 우리가 어떤 통상이나 교역, 어떤 수출에 있어서의 어떤 커머셜 시장에서의 민수 시장하고의 좀 차별점이 이제 안보 산업이라고 하는 좀 특수성. 그래서 방위 산업에 대한 이런 특수한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지 단순히 우리가 무기도 잘 만들고 무기 팔아서 가성비 높은 무기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우리 K방산의 무기를 원한다고 해서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주력 품목 중에 네. K9 자주포, 그다음에 FA50, 그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무기 체계들은요. 그 핵심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이 미국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무기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많은 무기 체계들이 미국의 EL 승인에 대한 그런 제약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고 좀 장황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서유럽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가 경합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나라 F-10 전투기랑 그다음에 미국의 락히드 마틴의 그 F-16 전투기가 어떤 A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경쟁 기종으로 경합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미 국무부에서 일단 승인을 안 내주겠죠. 네. 자기네 자국 방산업체, 자국 기업의 그 해당 무기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EA 승인 안 내줄 겁니다. 이미 EA 승인을 그 제안서 단계로부터 그 이전부터 이미 이 EA 승인에 대한 거부 의사를 아마 밝힐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경합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경쟁하려 든다? 그럼 미국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한국이 불법 카피한 거라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불법 카피. 그래서 이게 국가와 국가 간 또는 미국 정부가 또는 미국 방산 기업들이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또는 우리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클레임을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한국산 K방산의 무기가 이제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시장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에 세계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었던 서유럽 방산 선진국들이나 미국 방산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거죠. 자주포가 이렇게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지만 그래도 돈 되는 건 전투기잖아요. 그죠? KF-21인가요?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할 수 있는 전투기 기술은 어디만큼 왔고 우리 경쟁력,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또 네.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한 데 이어서 지금 KF-21 전투기 사업이 굉장히 순항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우리가 영국 이제 개발 종료 시점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전력화 배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KF-21이 개발에 성공해서 전력화 배치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우리나라 K방산의 수출 효자 품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무기가 가성비예요. 가성비 첫 번째로.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과 그다음에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 근데 또 여기에 하나 더 더하자면 납기 이행에 대한 신속한 납품 능력. 네.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것이 우리 K방산의 가장 주요한 매력 포인트였죠. 어떤 나라의 전투기 주력기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예를 들어 헬기도 그렇지만 전투기도 이게 사실 떠 있는 시간보다는 계속 수리하고 보완하고 뭐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라고 하죠? 운영 시간이라고 합니까?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게 우리가 아주 뛰어나다면서요. 전투기는요. 네. 이제 도입을 하면요. 10년, 20년 사용하다가 폐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 20년, 30년, 40년까지도 전투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기 체계는요.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100으로 놓으면요. 도입 비용이 30이라고 그러면 유지 비용이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특히 항공기와 같은 이런 전투기들은 이제 MRO라고 하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애프터 마켓 시장이 열린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투기 한 대 수출을 하게 되면 그 한 대 수출하는 데에 대한 수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MRO 시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인 애프터 마켓 시장이라는 이 MRO 시장이라는 것은 전투기를 도입했지만 그 전투기를 운영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메인터넌스와 리페어,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네. 이 MRO를 또 우리가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투기 한 대를 수출한다는 것은 그냥 완제기 하나를 수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닌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이제 부가가치나 산업 파급 효과, 뭐 경제 유발 효과, 엄청난 효과가 있죠. 사실 F-50 전투기 대당 450억짜리 전투기 한 대만 수출하더라도 뭐 우리 현대기아차, 뭐 그러네요. 중형 고급 세단 소나타 풀옵션 차량을 1000대 이상 수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투기와 같은 그리고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거. 최근에 또 우리가 뭐 잠수함이나 함정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건조 비용이 한 척당 건조 비용이 1조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올해 캐나다가 약 60조 원이 넘는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을 또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무기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때 사실 이런 앞으로 이제 전략 산업이 되거니와 앞으로 우리 또 수출 또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다.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우러 전쟁 이전까지는요. 방산 수출 규모가 액수가 한 30억 불 내외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어요. 사실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뭐 무기 잘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했던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해외에 이렇게 방산 수출을 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방산 수출을 한 것은 사실 꽤나 역사는 오래됐죠. 1970년대 우리나라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이 5.56mm 소총탄을 필리핀에 첫 수출한 게 사례니까. 네. 예. 이게 우리나라 앞서 제가 K9 자주포가 수출 효자 품목으로 제가 전 세계 자주포 시장 뭐 1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K9 자주포가 전장에서 K9 자주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K9 자주포에 155mm 포탄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포탄도 잘 만들어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풍산의 155mm 포탄을 만드는 풍산이 최근에는 사거리를 기존 40km에서 60km까지 사거리를 연장해서 이게 60km를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60km의 밖에 있는 표적지에 정확하게 명중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무기 플랫폼 중에 전차나 또는 자주포 또는 함정이나 이런 전투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포탄 생산 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현무는 미사일 부분에서는 우리가 단연 현무죠. 네. 현무를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제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현무는 현무 1으로부터 현무 4까지 개발이 완료돼서 전력화 배치됐습니다. 이거 뭐 방송에서 이거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현무 4까지 지금 개발이 완료돼서 배치된 게 약 1,500여 기. 그래서 지금 현무 5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인데 그러니까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한 그래서 약 한 2,000여 기 내외에 우리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현무 미사일은 지대지, 지대공, 근데 지대함까지도 가능하고 다양한 투발 플랫폼을 우리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무 미사일은 최대 속도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 속도를 내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이건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는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현무도 마하 5에서 마하 10까지 속도를 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이라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국은 극히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나라 정도. 네. 근데 이제 이걸 전력화 배치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러 전쟁을 통해서 공대공 그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과 그다음에 치르콘과 같은 또 극초음속 미사일들 전력화해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고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할까요? 무기를 수출한다는 거 방위산업의 도덕성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일부 혹자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인명을 살생하고 전쟁에 활용되는 이 무기가 해외에 수출되는 것을 마냥 좋아할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군사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순진한 동화성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만이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 K방산 무기가 전 세계 해외에 수출됨으로써 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우리 K방산의 발전,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당면한 숙제인데 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방산업계의 어떤 선순환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우리 K방산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기업에 뭘 하나 3%에 나오셨으니까 뭘 하나 좀 지켜봐야 뭐 주가 측면은 아니고 우리 K방산의 기술력 중에 이건 몰랐지 이거 한번 지켜보세요. 힌트 오늘 끝으로 하나 주신다면요. 그 방발대발이란 말이 요즘 신조어로 방위산업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증권가에서는 태조위방원, 그래서 태양광, 조선업, 2차전지, 방위산업, 원전. 네. 방산 종목은요, 그 다른 주식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장주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그다음에 LIG 넥스원 이 4개의 상장 기업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 호주의 그 지상 장갑 차량 교체 사업에 우리가 레드백이라고 하는 AS21 그래서 동종 전투 장갑 차량 중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런 앞으로 미래형 이런 지상 무인 차량으로부터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무인화되고 있는 이런 무인 전투 체계 뭐 드론을 비롯한 그다음에 앞으로는 뭐 그 네이비 시 고스트라고 해서요. 해양에 또 이제 그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함정 같은 것들을 또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무인 전력들이 미래 전쟁과 미래 국방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인 전력, 무인 무기 체계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 교수와 함께 우리 방위산업 K방산 어디까지 왔고 경쟁력은 어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